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붉은 석양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지만 실내의 온도는 차갑게 얼어붙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마호가니 책상으로 장식된 이 공간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심장부였으며 그 중심에는 한지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묵직한 결제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케팅 본부장인 박전무는 흐르는 식은땀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 역시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윤의 손가락이 서류의 특정 페이지에서 멈추자 정적을 깨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분기 마케팅 예산안에서 발견된 미세한 오차와 불필요한 지출 내역은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나태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지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가볍게 던지며 박전무를 향해 나지막하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의 안일한 태도에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며 그들의 변명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녀가 하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히 핏줄 때문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지난 5년간 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임원들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비판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이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가자 지윤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결정들은 그녀의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머릿속은 지끈거리는 통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나갔지만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강민호의 존재였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다. 강민호는 말끔한 슈트 차림에 한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유명 제과점의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는 지윤이 가장 힘들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 그녀를 위로해주는 완벽한 약혼자였으며 그녀의 차가운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다.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민호는 지윤을 소파에 앉히고 익숙한 손길로 케이크를 꺼내며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업무도 바쁠 텐데 항상 지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윤은 그런 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곧 있을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민호는 세심하게 준비 상황을 보고하며 그녀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지윤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너무 바빠서 결혼 준비를 전적으로 그에게 맡긴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는 지윤을 내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그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듬직해 보였다. 그는 지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신혼집 인테리어와 예식장 예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윤은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민호는 급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윤은 그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민호의 따뜻한 미소는 지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을 주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금 고요한 적막이 찾아왔다. 지윤은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기분 전환을 위해 개인 자산 현황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지윤은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와 민호에게 관리를 맡긴 공동경비 계좌를 모니터에 띄웠다. 수많은 숫자가 나열된 화면은
일반인에게는 어지러운 암호처럼 보였겠지만 숫자에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지윤에게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혔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입출금 내역을 훑어보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장부 정리 상태였다. 민호는 꼼꼼한 성격답게 영수증 처리와 내역 기재를 철저히 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던 지윤의 손가락이 멈칫했고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매달 말일마다 빠져나가는 기부금 명목의 지출이 눈에 띄었는데 그 액수가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진예술가 후원재단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지만 지윤은 민호가 예술이나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술관에 가면 하품을 참느라 바쁜 사람이었다. 지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거래 내역의 상세 정보를 클릭하여 송금처를 확인해 보았다.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처럼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연결된 계좌에 예금주 명이 낯선 영문 이니셜로 되어 있어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하면 이 정도 계좌의 실소유주를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약혼자를 의심한다는 죄책감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민호와의 지난 대화들을 회상하며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최근 들어 민호가 부쩍 바빠졌고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이나 세미나 참석이 잦아졌던 것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가 유능한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응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미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의심이 과민 반응이길 바랐지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결국 지우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은 지윤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최측근이자 그룹 내 감사팀 출신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들어오자 지윤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신진예술가 후원재단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실소유주를 파악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김 실장은 지윤의 지시가 약혼자와 관련된 계좌에서 비롯된 것임을 눈치챘지만 프로답게 아무런 내색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윤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지시가 단순한 확인 차원을 넘어선 심각한 사안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김 실장이 나가고 난 뒤 지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면 민호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선 끔찍한 배신일 터였다. 지윤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지만 민호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공부하던 순수한 청년 민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자정을 넘겼지만 지윤은 퇴근하지 않고 집무실에 남아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민호가 진행했다는 신혼집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다시 꼼꼼하게 뜯어보기 시작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았고 세부 항목에는 모호한 설명들이 가득했다. 이전에는 민호를 믿고 대충 넘겼던 서류들이 이제는 의심의 증거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 들이닥쳤다. 가구 수입 업체 목록에 있는 회사들 중 몇 군데는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지윤은 즉시 노트북을 켜고 해당 업체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시작했고 대표자 이름들이 겹치거나 주소지가 동일한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으며
변호사인 민호가 이를 몰랐을 리는 만무했다. 지훈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다. 지금 당장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적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 필요했다. 그녀는 아직 민호가 자신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김 실장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지만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지윤의 심장을 차갑게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해당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수아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현재 강남의 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윤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는데 민호의 대학 동창이자 그가 한때 짝사랑했다고 말했던 여자의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지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온 회사의 자금이 옛 연인의 갤러리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민호는 그녀의 사랑과 신뢰를 기만하고 그녀의 돈으로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김 실장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일찍 최수아의 갤러리에 대한 모든 정보와 민호의 최근 6개월간의 동선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녀는 민호가 모르게 개인 자산관리팀을 소집하여 자금 동결을 위한 사전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윤은 패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지윤은 작성을 마친 이메일을 전송하고 노트북을 덮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 가면을 쓴 것처럼 냉정하고 차분해져 있었다. 이제부터 강민호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 할 적인 동시에 사기꾼일 뿐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들고 집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윤은 민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다정한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걱정하는 척,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그의 문장들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일 그를 만나면 예전과 똑같이 웃어주리라 다짐했지만 그 웃음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 재판관의 자비와도 같은 것일 테였다. 그녀의 전용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탄 지우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었으며 철저한 계획 아래 그를 파멸시켜야만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그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하며 몸에 남은 피로와 불쾌한 기분을 씻어내려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싸움을 시뮬레이션했다. 민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부가 모두 자신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것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지만 지우는 억지로라도 눈을 붙여야 했다. 내일은 더 맑은 정신으로 적의 목을 조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민호와 찍은 다정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버렸다. 이제 그녀의 침실에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거짓된 사랑이 머물 자리는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다. 다음날 아침 한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집무실에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어둠 속에서 김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것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그녀가 직접 출력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서들이 붉은 펜으로 어지럽게 표시된 채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김 실장의 굳은 표정을 보는 순간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음을 직감했다.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지윤의 앞에 내려놓았고 그 무게감은 마치 납덩이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평소 냉철함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보고하기조차 민망하다는 듯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지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밀봉된 부분을 뜯어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과 서류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갤러리 수아의 등기부 등본과 소유주 최수아의 신상 정보였다. 최수아는 강민호와 같은 대학예술대학 출신으로 졸업 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1년 전 갑자기 이 갤러리를 개관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갤러리 개관 시점은 공교롭게도 민호가 지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윤은 입술을 깨물며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고 그 속에는 민호와 최수아의 다정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대낮에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다. 사진 속 민호의 표정은 지윤에게 보여주던 예의 바르고 절제된 미소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복한 얼굴 그 자체였다. 지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민호가 최수아에게 선물한 고가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의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물건들을 결제한 카드가 지윤이 민호에게 비상용으로 지급했던 법인 카드였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클라이언트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내역을 조작하여 최수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은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다른 여자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가 최수아의 명의로 계약해준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보증금 전액은 지윤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윤은 민호가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검소하게 시작하고 싶다며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고집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뒤로는 내연녀에게 수십억 원짜리 집을 선물하고 앞에서는 알뜰하고 개념 있는 예비 신랑 행세를 하며 지윤을 기만했던 것이다. 지윤은 사진 속 최수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려 애썼다. 최수아는 지윤처럼 세련되거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하고 가녀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아마도 지윤의 압도적인 능력과 재력 앞에서 느꼈던 열등감을 최수아라는 존재를 통해 해소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비틀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결국 지윤의 돈이었다는 점이 가장 역겨운 부분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지윤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액정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윤은 잠시 휴대폰을 노려보다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톤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걱정스러움이 묻어나 있어 지윤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그는 지윤이 아침 일찍 출근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아침 식사는 챙겨 먹었느냐고 물어오는 뻔뻔함을 보였다. 지유추는 끓어오르는 구토감을 참으며 바쁜 일정이 있어서 일찍 나왔다고 짧게 대답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민호는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는 꼭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예약해둔 레스토랑이 있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 레스토랑이 지난달 최수아의 생일 파티 사진 배경에 찍혔던 곳과 동일한 곳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두 여자를 번갈아 만나며 자신만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저녁 약속을 수락하며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거칠게 던져버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해졌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시선을 돌리며 지금 당장 변호인단과 회계팀을 비밀리에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지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복잡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회의실에 모인 핵심 인력들은 지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하늘그룹의 예비 사위가 저지른 대담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혀를 내둘렀지만 지윤은 감정을 배제한 채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당장 민호를 고소하거나 파혼을 선언하는 감정적인 대응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민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유주는 회계팀장에게 민호가 횡령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법적 증거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녀는 민호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를 재검토하여 그에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삽입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사들에게는 민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법적 올가미를 만들도록 했으며 최수아 역시 공범으로 엮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윤의 머릿속에는 더욱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으며 그 시점은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이어야 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더 큰 미끼를 던져 그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탐욕스러운 민호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의심 없이 그 미끼를 물 것이 분명했다. 오후가 되자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민호의 방문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호가 예고 없이 집무실을 찾아왔을 때 지우는 서류 결제를 하는 척하며 그를 맞이했다. 민호는 지윤의 눈치를 살피며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지우는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민호는 지윤의 책상 위에 놓인 신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기획안을 흐깃거리며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하늘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예산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지윤은 민호의 시선을 눈치채고 짐짓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지윤은 놓치지 않았다. 지윤은 민호에게 당신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준다면 든든할 것 같다고 넌지시 말을 건넸다. 민호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사양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또다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릴 생각에 들떠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윤은 속으로 비웃으며 그가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했다. 지윤, 민호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중요하고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 감사나 간섭 없이 정원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는 지윤의 전폭적인 신뢰에 감동한 척 연기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지윤은 그에게 며칠 내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민호는 흔쾌히 동의하며 들뜬 마음으로 집무실을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지윤은 물티슈를 꺼내 그가 만졌던 어깨 부위를 벅벅 문질러 닦았다. 퇴근 무렵 지윤은 김 실장으로부터 최수아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최수아는 민호에게 받은 돈으로 갤러리 운영뿐만 아니라 사채비까지 갚았으며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에도 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민호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셈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위태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윤은 이 사실을 이용하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다. 지윤은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민호와의 저녁 식사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되겠지만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민호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지윤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는 신용을 하며 기뻐하는 척했고 민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호는 끊임없이 지윤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하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지윤은 와인잔을 흔들며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문득 그의 넥타이 핀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지윤이 선물한 것이 아니라 낯선 디자인이었는데 아마도 최수아가 선물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지윤은 내색하지 않고 넥타이 핀이 참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고 민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이 직접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안에 감도는 씁쓸한 맛을 음미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남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식사 도중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급히 뒤집어 놓으며 스팸 전화라고 둘러댔다. 지윤은 그 전화가 최수에게서 온 것임을 직감했지만 모른 척 넘어가 주었다. 지금 당장 그를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사냥감은 천천히 몰아가야 제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지윤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그녀는 민호의 차에 타는 것조차 역겨웠고 그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민호는 아쉬워하며 지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돌아섰고 지윤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비밀 장부를 하나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비자금 관리 장부가 아니라 기업 사냥꾼들을 상대할 때 쓰던 블랙리스트 파일이었다. 그녀는 파일의 맨 뒷장에 강민호와 최수아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다. 예. 두 사람은 한지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운명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윤의 정신은 더욱 명료해졌고 복수심은 차갑게 식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민호의 리조트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할 계획을 세웠다. 임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권한으로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민호가 높이 날아오를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클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유주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민호와의 지난 추억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함께했던 여행, 소소한 대화, 미래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연료 삼아 더욱 강해질 것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지윤이었고 하늘그룹의 주인이었으니까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연극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쇼가 될 것이었다. 관객은 세상 사람들이 될 것이고 주인공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강민호가 될 것이다. 하늘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임원이 숨을 죽인 채 상석에 앉은 한지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발표한 안건은 그룹의 핵심 사업인 제주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외부 인사인 강민호 변호사를 임명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하늘그룹 내에서 경영 수업을 받지 않은 외부인을, 그것도 회장의 약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책에 앉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감히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낸 나의 최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강 변호사의 법률적 능력은 인정하지만 경영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는 회사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지윤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발이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지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강민호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곧 가족이 될 사람이며 누구보다 그룹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인 그의 시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실 이 모든 논리는 거칠에 불과했고 그녀의 진짜 목적은 임원들이 아닌 강민호를 안심시키고 그를 완벽한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결국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눌린 임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안건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던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과분한 자리라고 사양하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지윤은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민호는 자신이 드디어 하늘그룹의 핵심 권력에 진입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민호 앞으로 밀어주며 이것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위임장과 계약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표지에는 화려한 프로젝트 명칭이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다. 지윤은 민호에게 그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기는 것이며 이는 전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달콤하게 속삭였다. 민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약서를 훑어보았지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법률 용어들에 압도되어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했지만 지윤이 그를 속일 리 없다는 오만함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 그는 지윤이 내민 몽블랑 만년필을 받아들고 서명란에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그 서명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사형 집행 영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자 지윤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포옹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생겼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지윤은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점검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갔다. 쥐가 덫에 걸렸으니 이제는 치즈를 조금 더 놓아줄 차례였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지윤에게 야근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하여 곧장 최수아의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 문을 닫고 샴페인을 터뜨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추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민호는 수에게 자신이 하늘그룹의 거대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이제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수아는 민호의 목에 팔을 감으며 그 돈으로 자신의 갤러리를 확장하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랐다. 민호는 수아의 콧등에 키스하며 프로젝트 예산에서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니 뒷돈을 챙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떠벌렸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몇 개 더 만들어 자재비를 부풀리고 공사 대금을 빼돌릴 구체적인 계획까지 늘어놓았다. 수아는 그런 민호가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두 사람은 지훈을 어리석은 여자라고 비웃으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갤러리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비밀리에 고용한 기업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하고 안전가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민호가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며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특수목적법인은 모기업인 하늘그룹과 법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즉,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한 강민호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계약서에는 경영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배임 행위가 발견될 경우 대표이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호가 횡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지훈에게 이 조항은 그를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회계사는 민호가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령 회사들의 명단을 추려 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민호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길목에는 감시의 눈이 깔려 있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본격적으로 리조트 개발 사업에 착수했고 지훈은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척하며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기존의 협력 업체들을 배제한 채 수아와 연관된 신생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대범하게 자금을 유용했고 그 액수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다. 지훈은 보고서에 적힌 횡령 액수를 볼 때마다 분노 대신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지유는 민호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 돈이 최수아의 도박빚을 갚고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지시하여 최수아가 자주 가는 불법 도박장에 사람을 심어 그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최수아가 돈이 필요해질수록 민호를 더 압박할 것이고 민호는 더 무리하게 횡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악인들이 서로를 파멸시키는 꼴을 구경하는 것은 지훈에게 최고의 유흥이었다. 일주일 후 지훈은 민호를 집무실로 불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었고 민호는 준비해둔 가짜 보고서를 내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며 고생이 많으니 법인카드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회사를 위해 아껴 쓰겠다고 위선을 떨었다. 지훈은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더욱 완벽한 복수를 위해 참을 인자를 새겼다. 지훈은 화제를 돌려 다가오는 약혼식 준비에 대해 물었고 민호는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는 약혼식이 자신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모든 결정을 일임하겠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약혼식 선물은 그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될 터였다. 그날은 그가 왕좌에 오르는 날이 아니라 단두대에 오르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민호와 수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감지했다. 수아는 도박으로 큰돈을 잃고 민호에게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민호는 자금 세탁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금이 가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 틈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최수아를 자신의 패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다음 날 최수아의 갤러리에 사람을 보내 익명의 후원자가 그림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수아는 횡재했다는 생각에 들떠 미팅에 응했고 그 자리에는 지훈 대신 노련한 변호사가 나가 있었다. 변호사는 그림 구매 대신 최수아의 불법 도박 증거와 민호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사색이 된 최수에게 변호사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지훈의 메시지를 전했다. 겁에 질린 최수아는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변호사는 그녀에게 민호의 횡령 지시가 담긴 대화 내용과 이중장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안위가 최우선인 최수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하는 연인인 민호를 배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 몰래 모아두었던 비밀 자료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지우는 이로써 민호를 올가맬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게 되었다. 한편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리조트 착공식을 화려하게 준비하며 정재계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그룹의 차기 오너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주변의 아첨꾼들은 그의 눈과 귀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겼다. 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의 고통은 뼈에 사무칠 것이다. 지우는 착공식 당일 입을 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지난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무대에 올라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배신감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끝내고 사냥감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지유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약혼식에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민호에게서 기대된다는 답장이 즉시 도착했고 지유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기대해도 좋아.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쇼가 될 테니까.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날갯짓을 할수록 더 깊이 옥죄어올 뿐이었다. 서울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유난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하늘그룹의 후계자 한지훈과 전도 유망한 변호사 강민호의 약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경사를 넘어선 세기의 이벤트로 포장되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쏟아질 듯 반짝였고 최고급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청가한 소리가 혼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민호는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 섞인 시선들을 즐기며 마치 자신이 이 왕국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오늘 밤은 그가 한지훈의 남자가 됨과 동시에 하늘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실세로 공식 선포되는 날이었다. 민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멀리서 자신을 취재하는 카메라를 향해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고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빼돌린 자금으로 누릴 호화로운 미래와 최수아와 함께할 밀회에 대한 상상이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한지훈 회장의 입장을 알리자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곳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오직 차가운 카리스마만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축복받는 신부라기보다는 심판을 내리러 온 여신에 더 가까워 보였다. 민호는 지윤의 검은 드레스를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단상 아래로 내려가 그녀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윤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스쳐 지나가며 단상 위로 홀로 걸어 올라갔다.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무한하게 멈췄고 이를 목격한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지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장례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침묵은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지윤은 평소에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약혼식이 아님을 선언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미래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그것이 자신이 맡을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어깨를 으쓱였다. 그는 단상 아래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윤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비릿한 미소를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 저는 하늘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짐과 동시에 그녀의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민호가 기대했던 로맨틱한 사진이나 리조트 조감도 대신 엑셀 파일과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낯선 회사 이름들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액의 송금 내역들이 나타나자 하객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고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지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 속의 특정 계좌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근 그룹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자금 횡령과 배임 행위를 포착했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화면에는 강민호가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그가 최수아의 갤러리로 자금을 세탁한 흐름이 적나라하게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범죄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약혼하기로 했던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지윤의 선고와도 같은 발언이 떨어지자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경악하며 민호를 손가락질했다. 민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거칠게 막아섰다. 지윤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넘기며 민호가 프로젝트 예산을 부풀려 착복한 견적서와 이중장부를 공개했다. 심지어 그가 최수아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의 영수증까지 화면에 띄우며 그가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유흥비로 탕진했음을 증명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였기에 그를 옹호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민호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민호는 억울하다며 이것은 조작된 모함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지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따져 물으려 했지만 지윤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냉혹한 경영자였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지윤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지윤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더 공개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민호가 갤러리에서 최수아와 나누었던 대화 녹취록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한지윤, 그 멍청한 여자는 내가 뭘 하든 다 믿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회사 돈은 다 우리 거야. 자신의 입으로 뱉은 그 오만하고 추악한 말들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울려 퍼지자 민호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녹취록이 끝나자
장내는 분노와 경멸의 야유로 가득 찼고 민호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나갔다. 지우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최종 선언을 했다. 하늘그룹은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이에 본사는 강민호 씨를 즉시 해고함과 동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부로 저와 강민호 씨의 약혼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지유윤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윤이 미리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긴급 체포를 요청해둔 덕분이었다. 민호는 수갑찬 손으로 지윤을 가리키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며 처참한 꼴을 보였다. 화려했던 턱시도는 구겨지고 헝클어졌으며 그의 명예와 미래는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처럼 박살이 났다. 끌려나가는 민호와 눈이 마주친 지우는 입모양으로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이었다. 민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호란의 충격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하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 하늘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훈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하객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수치심을 무릅쓰고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용기 있는 리더로 각인되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고 비서진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슬픔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승리자의 아우라만이 느껴졌다. 호텔 로비로 나온 지훈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제야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민호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을 한 잔 따르며 혼자만의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민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부르라고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압수당한 휴대폰에는 수화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이 지훈의 돈과 힘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훈이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곧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에게 닥친 시련은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했다. 지훈이 설계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이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는 감옥에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유일한 사랑인 최수아마저도 이미 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그를 배신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있는 민호의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검은 드레스를 벗어던졌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욕조의 뜨거운 물을 받고 몸을 담그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자신의 단호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한 편의 복수극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가, 강민호.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은 한지훈의 파혼 선언과 강민호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하늘그룹의 주가는 오너 리스크 해소와 투명 경영 의지 표명이라는 호재로 오히려 상승세를 탔고
여론은 지윤의 결단력을 칭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반면 강민호는 국민적인 비호감으로 전락하여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세상은 승자인 지윤의 편이었고 패자인 민호에게는 가혹할 만큼 냉정했다. 지유주는 조간신문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일은 민호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수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배신자들의 연대를 깨뜨리고 그들이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복수의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지윤의 복수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구치소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처럼 덮쳐왔다. 그는 서둘러 변호사가 준비한 검은색 승합체 몸을 실었지만 밖에서는 기자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질문을 퍼붓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변호사는 민호에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하며 한지윤 측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고 특수목적법인의 연대 보증 채무까지 더해져 민호는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입고 있는 양복 한 벌과 바닥난 자존심뿐이었다. 민호는 차를 돌려 최수아의 갤러리로 향했지만 그곳 역시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다. 그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아를 만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사랑스럽지 않았다. 수아는 민호를 보자마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울부짖었고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다. 민호는 그런 수아를 달래기는커녕 그녀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윽박질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살벌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호는 수에게 우리가 살 길은 한지윤을 무너뜨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뿐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가진 법적 지식과 언론 플레이 능력을 이용해 지윤에게 치명적인 흠집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데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수아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눈치였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하늘그룹 한지윤 회장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민호가 익명으로 고용한 댓글 부대와 삼류 언론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지윤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묘사했다. 게시글의 내용은 지윤이 약혼자인 민호를 토사구팽하기 위해 함정을 팠으며 그녀가 이중장부를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순식간에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다. 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고위 임원에게 접근하여 하늘그룹의 기밀 정보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는 자신이 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빼돌린 설계 도면과 입찰 관련 내부 문서를 미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했다. 민호는 태양그룹이 하늘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것이 지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태양그룹 임원은 민호와의 만남을 녹음하여 그 파일을 지윤에게 그대로 전달해버렸다. 재계 서열과 힘의 논리 앞에서 쫓겨난 사기꾼 변호사 따위가 끼어들 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태양그룹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와 손을 잡는 위험을 감수하느라
거대 기업인 하늘그룹과 척을 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민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임원을 기다리며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한편 집무실에서 민호가 퍼뜨린 가짜뉴스와 녹음 파일을 확인한 지우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민호가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홍보팀을 통해 팩트체크 자료를 즉각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지우는 민호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증거들을 공개하며 여론을 단숨에 잠재웠다. 오히려 민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역풍을 맞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민호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거리를 배회하며 지훈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고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지훈에게 돌렸다. 술기운이 올라오자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지훈을 직접 만나 끝장을 보겠다는 위험한 생각만이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는 택시를 타고 지훈이 살고 있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단지 앞으로 향했다. 이곳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했지만 민호는 과거 지훈과 함께 드나들며 알게 된 보안상의 허점을 기억해냈다. 그는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틈타 담장을 넘었고 정원수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건물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빛은 민호의 비참한 현실과 대비되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민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물 입구에 다가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도어록은 붉은 경고음만 울릴 뿐 열리지 않았다. 지훈이 이미 모든 출입 코드를 변경해 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발작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한지훈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이는 곧 단지 내 보안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지유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인터폰 화면을 통해 민호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을 하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는데 예전에 말끔하고 젠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는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 모습이 애처롭고 추하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즉시 개입하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이 열리지 않자 민호는 정원에 놓여있던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려 거실 통유리창을 향해 던지려고 했다. 그 순간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감지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강화 유리 너머로 지훈의 모습이 보이자 민호는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고 민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민호는 화분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접이식 칼을 꺼내들며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 그는 지훈이 겁을 먹고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민호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했고 그것이 민호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다. 그는 칼로 유리창을 긁어대며 소름 끼치는 소음을 만들어냈지만 지훈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민호는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훈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민호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지훈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유리창을 몸으로 들이받았지만 두꺼운 방탄 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튕겨나간 그의 몸만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닥에 쓰러진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굵은 장대비가 되어 민호의 몸을 적셨다. 그는 일어날 힘도 없이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 지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경찰차와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민호를 포위했고 그는 저항할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고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연행되어 갔다. 지우는 그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순간까지 창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으로 그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까지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셈이었다. 민호가 사라진 정원에는 깨진 화분 조각과 흙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빗물은 그것들을 씻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커튼을 치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지만 그 뒷맛은 생각보다 쓰고 떫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강민호가 한지훈 회장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다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여론은 이제 그를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닌 잠재적 살인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은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은 그에게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즉각 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민호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교도관이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고 알렸고 민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가 기대했던 부모님이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최수아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수아는 민호에게 자신이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민호가 시킨 모든 불법 행위들을 증언하기로 했다며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민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아는 차갑게 돌아섰다. 민호는 면회실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그 어떤 형벌보다 가혹했다. 독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했지만 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혀버렸다. 지우는 사무실에서 최수아의 증언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와 사회적 낙인까지 완벽하게 새겨주어야 진정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하늘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지윤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녀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여성 리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쟁터와 같았고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며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와의 재판이 열릴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그날은 그녀가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꽃이 피어날지는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정안은 재판 시작 전부터 몰려든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 기업의 후계자와 변호사 약혼자 사이의 법적 공방은 대중의 관음증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기의 재판이었다. 법정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피고인석으로 향해 있었다. 잠시 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강민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강민호는 불과 며칠 전까지 보여주던 당당하고 거만한 엘리트 변호사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눈동자. 구부정한 어깨는 그가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는 방청석을 훑어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으나 싸늘한 시선들만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반면 원고 측 증인석에 앉아있는 한지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으로 냉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검찰 측은 강민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이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한지윤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까지 죄목이 끝도 없이 나열되었다. 검사는 민호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수법과 그 돈을 내연녀와의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민호의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그가 회사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인조차도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지윤이 준비한 증거들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했고 변호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법정 안을 맴돌 뿐이었다. 이어서 한지윤이 증인석에 올라 선서하고 증언을 시작하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진술하며 민호가 어떻게 자신의 신뢰를 악용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진술에 깊이 몰입했다. 그녀는 민호가 작성한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가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낱낱이 밝혔다. 지유는 증언 도중 민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에 대한 경멸과 무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태도였다. 민호는 지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 측의 다음 증인으로 최수아가 호명되자 법정 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민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는 수아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민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플리바게닝을 선택했고 이제는 민호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어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검사가 수에게 민호와의 관계와 자금 횡령 공모 여부를 묻자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이 강민호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민호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자신은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증언은 민호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의 설계자이자 주동자였음을 확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민호는 배신감의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수아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이 수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지만 재판장은 즉시 그를 제지하고 퇴정을 경고했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자리에 앉은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아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다.
수아는 횡령한 자금이 민호의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거로 민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수에게 회사 돈은 눈먼 돈이라며 안 가져가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웃고 있었는데 방청객들은 그 뻔뻔함에 혀를 찼다. 형사재판의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지윤의 법률 대리인은 민호에게 청구한 민사소송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았다. 변호사는 민호가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 계약서에는 경영상 중과실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연대 보증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지윤이 파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횡령한 금액과 위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합치면 그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하며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징역형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적인 형벌이었다. 변호사는 민호가 숨겨둔 차명 재산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가압류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민호가 미래를 위해 빼돌려둔 비상금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 명의로 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그에게는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지윤에게는 승리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지윤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으며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 재판이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사는 강민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고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고 다시 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지윤을 바라보았지만 지윤은 이미 짐을 챙겨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민호는 이제 과거의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법원 로비로 나온 지윤은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경영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의연한 태도는 생중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현명한 경영자로 칭송받게 되었다. 지윤은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마침내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오늘 저녁 전체 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경쾌했다. 한편 다시 독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의 배신, 막대한 빚, 그리고 긴 수영 생활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자책하며 가슴을 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빛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윤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불태우며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사라져갔고 지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상처도 함께 타들어갔다. 그녀는 제이 섞인 그릇을 비우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장애물이 없었고 오직 성공을 향한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그동안 미뤄두었던 신규 사업들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그녀를 가장 빛나게 하는 방법이었다. 강민호라는 오점을 지워낸 한지윤은 더욱 완벽하고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지윤은 잠들기 전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내일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며 그녀는 그 시작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재판장은 냉철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민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며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횡령한 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젊음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긴 세월이었으며 그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폐인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판결에 불복하여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여 양팔을 꺾어 눌렀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법정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지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파멸의 완성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민호가 끌려나간 뒤 법정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지윤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녀는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는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짧고 굵은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뉴스 속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그녀는 부도덕한 세력에 맞서 승리한 정의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한편 구치소 독방이 아닌 일반 교도소의 홍어실로 이감된 민호에게 닥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전직 변호사라는 이유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묘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호의적인 관심이 아니었다. 좁은 방 안에 갇힌 거친 남자들은 민호를 변호사 날이라고 비꼬며 온갖 자비를 시키고 괴롭혔다. 그는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잠자리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교도소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였다. 지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로 민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의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조차 압류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민호의 부모는 아들을 원망하며 면회조차 오지 않았고 민호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처지를 비관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수아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그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행은 면했지만 사회적인 매장은 피할 수 없었다. 갤러리는 폐업했고 미술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제명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이 인터넷에 퍼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곰팡이가 핀 반지하 단칸방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을 그리워했다. 수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그녀는 거친 세제 독에 부르트고 갈라진 자신의 손을 보며 한지훈의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민호를 저주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하늘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지훈이 주도했던 제주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횡령하려 했던 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리조트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재투자했고 그 결과물은 세계적인 수준의 럭셔리 휴양 단지로 탄생했다. 오픈식 당일 지훈은 우아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리본 커팅식에 참석하여 수많은 귀빈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녀의 옆에는 사리사욕의 눈먼 약혼자 대신 능력있고 충성스러운 임원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가위를 들어 붉은 리본을 잘랐고 팡파르 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오색 풍선들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 자신을 향한 축포와도 같았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은 리조트의 전망대에 올라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의 냄새를 만끽했다. 1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치를 떨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민호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건넸지만 지훈은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에게 강민호는 이제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지나간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가 감옥에서 반성문을 쓰든 원망을 하든 그것은 그녀의 알바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간은 오직 미래를 향해서만 흐르고 있었고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지유주는 리조트를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권위적인 오너가 아닌 소통하고 책임지는 리더로서 조직 문화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그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직원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고 하늘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저녁이 되자 리조트 야외 정원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빛들이 바다에 비쳐 장관을 이루었다. 지훈은 샴페인 잔을 들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며 자신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충만함을 느꼈다. 멀리 서울의 교도소 독방 창살 사이로 희미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고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인생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닫힌 철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긴긴 밤을 홀로 견뎌야만 했다. 반면 지우는 불꽃놀이를 뒤로하고 헬기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다. 그녀의 발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 상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풍경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운명은 오직 내 손 안에 있어.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헬기가 하늘그룹
본사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지유는 흔들림 없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비서가 건네주는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무실로 내려갔다. 불 꺼진 집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스위치를 켜고 환하게 밝아진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그녀가 치열하게 싸웠던 전장이자 그녀가 지켜낸 선격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집어들었고 표지에는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힘차게 서명을 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집무실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의자를 돌려 다시 한번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단단해 보였다. 시련은 그녀를 부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한지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단순한 상속녀가 아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위대한 경영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